안녕하세요. 참 시험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압축 정리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6시간이잖아요. 6시간 걸쳐갖고 전체적 1회독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기서 엄청난 많은 내용을 가져가기보다는 전체적 개요도를 빨리 훑어간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다. 이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범위를 줄여준 거예요. 범위를 줄여주고 시험장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럼 각자 이제 공부했던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 공부했던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는 요 두 권을 일단 가져갈 겁니다. 핵심 정리집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집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해요. 기출문제만 보면은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출문제만 보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그럼 다른 거 언제 더 보냐?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 패턴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범위를 획정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자세히 분석하면은 시험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파트를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적 내용을 우리가 어때요? 대폭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제 요 핵심 정리집은 100개의 주제로 교재로 편집되어 있거든요. 100개의 주제 중에서 뭘 공부할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뭘 공부할까 이걸 얘기할 거고 그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있잖아요. 다시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자료가 있어요. 오늘 자료 잠깐 보실게요. 오늘 자료 보시면은 파이널 특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이널 특강 중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내용은 3페이지로 가십시오. 3페이지 가시면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3페이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파트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있고 체크리스트 그 뒤편에 다시 넘어가면은 최근에 이제 제도 변화에 대한 파트가 있거든요. 최근 법 개정사항이 있어요. 개정사항 잠깐만 훑어내고 다시 앞에 체크리스트로 갈게요. 개정사항 먼저 보십시오. 자, 요거는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은 최근 개정사항이 보시면 2003년도 6월달 작년도에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돼 있었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됐거든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현재 진행하는 파트가 있어. 그 진행한 부분이 이제 우주항공청이 다음 달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해요. 그럼 정부 조직이 약간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변화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명칭 변경이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중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뀌었다는 자체만 아시라는 얘기지 더 이상 의미 부여할 건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만 인지하시라는 얘기지 그 이상 내용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이 제도 개정사항은요. 이 정도는 좀 보시고 그 앞에 이제 체크리스트를 볼게요. 여기는 체크리스트는 이제 2페이지에 걸쳐 있거든요. 요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옆에다 붙여놓고 여기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확대가 안 되죠. 확대가 안 되는데 이쪽 보시면은 단원에 소목차가 있어요. 테마입니다. 소목차 테마가 있고 중요도 표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미출제 영역, 출제 가능 영역, 체크 1, 체크 2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여기다 말 그대로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쪽 파트 공부하시고 체크하고 나가고 그래서 체크 2번 하시면 2회독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2회독 하시면 됩니다. 끝. 그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좀 정해놓고 요거 공부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공부할까라는 것이 전체 단원이거든요. 전체 단원 중에서 이제 중요도를 제가 선별을 했어요. 그 선별한 기준 딱 하나입니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다 표시한 거 이게. 그럼 지금까지 문제가 255문제가 출제됐어요. 255문제 중에서 기출 문항수가 표시되어 있죠. 문항수 보시면은 자, 1편을 보시면은 행정 전반에 가르친 문제, 그 다음에 정치행정 경영의 관계, 시장 실패, 쭉 내려가면 행정 이념, 행정 이론, 신공공관리 이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출제됐던 파트 아실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미출제 영역이라고 있어. 이건 기출문제집에 없는 겁니다. 기출문제집에 없지만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요 미출제 영역이에요. 미출제 영역, 예를 들어서 시장 실패는 지금까지 5문제가 나왔지만 정부 실패는 사실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럼 정부 실패에 관련된 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요. 행정 이념 중에는 공익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형평성이라는 파트도 아직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나올 수 있다. 이걸 얘기하겠죠.
밑에 쭉 내려가면 정책 파트가 있어요. 정책 보면은 의제 설정 보면 무의사결정이라고 있잖아요. 무의사결정이 작년도까지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어때요? 그 다음에 이거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출제 영역에서. 그러면 현재 정책 분석 파트에서는 비용 편입 분석 아직까지 미출제 됐어요. 언젠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책 결정일을 보면 앨리스 모델이라든가 또는요 흐름창 모형이라고 있어요. 또 집행의 파트면은 나카무라 스모드라는 사람이 유형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예상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의미가 좀 줄었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립스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일상관료제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일상관료제를 내가 뭐 100%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는 정도. 이런 정도 알고 있어야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기출에는 없지만 나올 수 있는 영역을 이제 표시한 거고 나머지는 기출 문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주제도 어떻게? 여기 있는 A급 문제 가지고만 좀 다룰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했잖아. 시험에서 한 80% 영역은 우리가 미리 좀 훑어보고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목표를 좀 가져가고 뭐 좀 늦게 공부하신 분들은 늦게 공부하신 대로 또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먼저 공부하신 대로 마지막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이렇게 돼야 어때요? 적어도 꼭 나야 될 부분 미리 한번 체크하면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질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 좀 얘기하고 해당된 파트에서 하나씩 좀 체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좀 새로운 기획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평소에 쓰지 않은 걸 하고 있어갖고 잘 안 될 것 같은 안 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1편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갈 사항이에요. 1편에서 짚어갈 사항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나중에 해당되는 파트마다 제가 표시할게요. 표시할 테니까 요 목차가 있어요. 목차 보시면 같이 따라가면서 보십시오. 목차 따라가면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가 국가의 변천이나 정부관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근데 이 부분하고 행제 학문적 성격이 있어요. 요게 세 개가 어울려져 갖고 이게 어울려져 갖고 여기서 한 9문제 이상이 이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사 시험이 다른 시험하고 좀 다른 측면이 학문적 성격, 이론, 경향 이런 아주 고전적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이런 부분이 여기서 종합적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게 통상 이제 9문제 정도 현재 출제가 됐어요. 일단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그 다음에 정치행정 경영의 관계가 있어. 이 부분에 속한 것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4문제 정도가 출제됐죠. 이게 4문제 정도 됐고 이쪽에 포괄적으로 9문제가 나오고 포괄적으로 9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치행정 경영, 특히 행정과 경영의 관계 이쪽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쭉 따라가면요. 시장실패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됐고 정부 실패는 아직까지 출제가 약해요. 약하고 다만 시장실패라 하더라도 외부성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건 조금 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근데 공공재원 민영화는 뭐 다 합쳐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2문제 정도가 이제 현재 출제가 됐고, 일단 규제론도 2문제니까 빈도가 많이 높지는 않아요. 높은 편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 이념 파트가 있어요. 이 행정 이념 자체가 9문제니까요. 이건 거의 어때요? 매번 출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12대 11번 시험 쳐갖고 9번 나왔으면 거의 절대적으로 출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무조건 정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 행정 이론은 포괄적으로 물어요. 포괄적으로 묻는데 이 포괄적으로 쭉 연결해서 물을 수 있는 문제인데 포괄적으로 물을 수 있는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이것도. 이건 뒤쪽에 가서 정리할게요. 정리할 때 포커스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갔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행태론과 신행정론 그 다음에 쭉 나가면 신공공관리 유고반서 신공반서 소위 말해서 최근 이론입니다. 정부 실패에 대한 최근 이론이 되어 있는데 이쪽 파트가 11문제 그리고 신제도주의가 3문제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쪽은 전체적으로 묶어갖고 어때요? 굉장히 빈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나오겠습니까? 신공공관리 특징, 유고반서의 차이점, 신공공 서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만 이제 역시 체크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을
1시간 내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돼요.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이 정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 2편에 해당되는 것은 2편 주제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그냥.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근대를 입법국가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를 이제 행정국가라고 표현하고, 최근 신행정국가적 흐름을 속에서 기본 내용은 간단해요. 행정의 이제 기본 내용은요, 항상 세 가지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근대 입법국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시장에 의한 자동적 조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시장, 자유 이렇게 표현하고 현대행정국가, 복지국가가 있어요. 근데 요 앞에 있는 부분이 더 이거 보십시오. 근대 입법국가를 다른 말로 뭐냐면 자유국가 또는요 자유국가로 부르고 그 다음에 입법국가나 자유국가라는 부분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1929년 이후에 경제공황이 발생하면서부터 이게 붕괴된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 뭐냐면 시장 실패로 부르죠. 그래서 시장 실패로 부르고 이런 시장 실패가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행정국가라고 부르죠. 현대행정국가는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 개입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개입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보다는 복지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복지국가 이렇게 불러요.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유가 파동이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재정 적자가 증가하게 돼요. 이 재정 적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달리 쓰면 어때요? 정부 실패라고 표현하죠. 정부 실패.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의 이제 기본적 논리는 간단해요. 시장에 맡기면은 시장 실패가 나오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 개입이 정부 실패를 가져오게 됐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요 흐름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거예요. 계속 유지할 테니까 입법국가에서 자유라는 부분이 왜 이 시장 실패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가장 큰 의미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본 이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거든요. 뭐 대표적 부동산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동산을 시장의 자율에 맡겼더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개입이 나오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개입이 또 다른 문제, 정부 실패가 나오더라. 그래서 정부 실패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정부 실패에서 정부를 축소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에요. 자,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 정부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음 주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 실패가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행정사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실패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라는 좀 생각해 봤어요. 일단 행정사에서 바라본 시각 아직까지 어때요?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목표가. 그러니까 행정사에서 추구한 부분은 정부가 아직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긴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은 속에서 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저 보자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 개념이나 이 파트는 좀 바로 지나갈게요. 이건 좀 바로 지나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대표적 표현은 이겁니다. 1980년대 이후에 행정이라는 게 많이 변하게 돼요. 그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통괄해서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거버넌스란 말은요, 전통적 정부하고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전통적 정부와 비교했을 때, 전통적 정부는 뭐야? 물으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일방적, 수직적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일방적, 수직적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오늘날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와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수평적, 협력적 통치가 필요하다라는 이른바 협치 시대로 가요. 그러면 전통적 정부가 거버넌스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 뭐 때문이다? 정부 실패 때문입니다. 정부 실패라는 것이 다시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떨어진 현상을 우리가 정부 실패로 부를 수 있어요. 이런 정부 실패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서는 거버넌스로 가게 되었다. 이게 제 기본 틀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틀만 일단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전통적 정부가 거버넌스 관점에서 협력적 통치를 가는 과정을 이제 잠깐 봤어요. 자, 이 정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정치행정이 이제 이 3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행정과 경영 유사점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점 차이점이 있는데 행정 경영 유사점 차이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파트는 아닌데 지금 여기가 우리 이제 시험에서 나오시는 부분은 내무제 정도가 출제됐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내무제 정도가 출제됐지만 그 내용 중에서 비교하는 개념입니다. 자, 비교하는 개념인데 여기 보면 이제 유사점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한번 딱 짚고 가면 돼요. 자, 빠르게 짚고 가면은요. 자, 첫 번째는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 유사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행정은 정부가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해서 정치 권력성을 바탕하고 있다. 법적 규제가 강하다.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었고 경영은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대적 법적 규제가 약하고 자율성이 강하다. 그리고 또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양적인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행정은 계량화 어려운 질적 성격이 강하고 경영은 계량화 강한 양적 성격이 강해요. 그 결과 행정은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고 반대로 경영은 생산성이 행정보다는 높다 이거죠.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렇다라고 본 거예요. 누구의 시각에서? 기업적 시각에서. 경영이라는 시각에서. 경영의 관점을 본다면 경영이 행정보다 생산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은 경영보다 생산성이 낮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정부 실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정부 실패가 나오는 이유는 행정의 뭐죠?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라고 본 거예요. 누구 시각에서요? 신공공관리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신공공관리론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신공공관리론자들은 행정을 바꿔야 돼요? 경영을 바꿔야 돼요? 행정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기업처럼. 그래서 얘들은 행정을 기업처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업형 정부라고 그러죠. 기업형 정부.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자들은 기업형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그 기업형 정부를 지향한 이유는 행정이 낮은 생산성 때문이다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어때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단 차이점 봤어요. 이렇게 이제 차이점 봤고요.